미국의 미래학자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예언하여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당황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다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는 조지 프리드먼이 전한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유했는데요. 조지 프리드먼은 미국 코넬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이며 미국 군사 정치 분야를 주로 분석하는 석학입니다. 그는 미래 국가에 관한 100년 후와 같은 책을 집필했고 한국의 IMF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에 대한 국가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각 국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그 가운데 그가 밝히는 한국과 미국을 엮어서 예측하는 미래와 일본이 당황하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국가 운명.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에 관해서 미래가 없다고 매우 파격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경제 군사 대국이기도 하며 코로나를 가장 빨리 벗어나고 경제 회복을 하는 국가로 성장세가 여전히 가파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지 프리드먼은 이에 관해 그러한 중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기 시작한 다음이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반드시 정체기가 도래하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놀랍게도 현재에도 중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는 바로 농민공의 실업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농민공 인구가 대략 3억 명가량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지방에서 도시로 일하러 온 인력들입니다. 중국은 이들의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 전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이들의 생존은 실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폐업한 것도 원인이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려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해외 자본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중국에 큰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합니다만 중국에서 워낙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시장도 크니 한국 대기업은 중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성모바일은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삼성모바일 공장이 철수된 텐진은 실업자가 급증했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농민공을 위협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점점 더 자동화가 가속화되어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라인은 자동화로 로봇이 인간을 40% 이상 대체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만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는데 이러한 미래산업은 중국 농민공 실업을 훨씬 가속화합니다. 이 가운데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은행들은 계속해서 부실 대출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현재에도 1경 4천조 원 규모이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 붕괴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프리드먼은 중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성장을 늦추는 구조가 불가능하며 농민공에 의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서 중국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국가 운명.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로 인해 기회를 잡았고 경제를 급격하게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음에도 그간 벌어놓은 자본을 해외에 투자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2019년에 3,700조 원으로 전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내 경기 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돈을 찍어내며 빚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찍어낸 돈으로 일본의 ETF 주식을 사들이며 일본 주가를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막 빚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한 바 있는 해외 자산이나 투자금으로 인해 여전히 일본의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 것도 무리한 빚을 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시됩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들이 해외를 침탈한 뒤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특수를 경험했듯이 한국의 통일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군력을 키워 기회를 찾는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올해 국방비를 최고로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 최고로 국방비를 편성하며 주변국 도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 기간 대륙과 연결될 구실을 찾고 있으며 천연자원이 없어 계속 해상으로 나온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일본과 함께 해저터널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저터널은 일본에만 이득이 크고 한국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죠. 짐 로저스는 일본이 한국의 국가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라면서 일본의 방해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년 뒤에 젊은 층들이 지금 국가정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일해야 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내가 만약 10대라면 당장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국가 운명.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의 위치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인 시한폭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논의된 대로 중국의 성장세가 멈추게 되면 이는 곧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이 10-20년 내로 통일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때쯤이면 한국 통일을 반대할 나라가 없고, 한국은 북한의 자원, 값싼 노동력 등을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한 가지 거슬려 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이 미국과 최우방 국가라 주장하며, 극우 세력은 미국은 공산화되는 한국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맞닿게 되므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막상 자신들이 들어갈 위치에 한국이 미국과 막강한 동맹을 맺는다는 이러한 예측에 대해 신중 국가인 한국을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외교부는 한국을 G7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서 똑같은 친중 한국이라는 논리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현재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주요 기업이 한국과 손을 잡기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계에서는 미국은 한국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현재 전세계 증권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데요. 유럽은 돈을 풀었다고 증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할 제조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 성장의 가능성과 유동성이 맞물려 한미 증시가 동시에 화랑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애플카와 관련된 전기차 이슈만 해도 한국에서는 협력업체로 LG전자가 떠오르기도 했고, 최근엔 현대차가 거론됩니다. 엔비디아나 인텔은 삼성전자 등에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애플이 현대차와 접촉하여 전기차 생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는 뉴스를 다뤘는데, 일본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인데 미국이 실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의 최고 기업들과 파트너가 되어 일할 것이라고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조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이 더 급격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비슷한 얘기를 전개해온 세계 3대 투자가라는 짐 로저스는 한국은 향후 20년 내에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부분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이 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은 너무 많은 요소로 인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태를 아무도 예측 못했듯이 앞으로 통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중국이 한국의 김치가 자신들에게 유래했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이번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두 백과는 김치의 기원 논쟁 항목에서 2013년 신화통신 웹사이트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문헌 자료 등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바이두 백과는 나무 위키와 비슷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들이 직접 편집하는 것이죠. 바이두 백과는 쓰촨 지역의 파오차이 항목에도 한국 김치를 포함해 설명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염장채소 식품으로 오히려 피클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죠.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고시보는 지난달 말 파오차이의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인증 소식을 전하며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매체 분노, 김치 종주국의 지옥. 누가 봐도 한국을 도발하고 조롱하는 제목입니다. 이후 김치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황고시보는 중국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후 글로벌 타임스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타임스는 황구시보의 영자 매체입니다. 황구시보와 사실상 같은 매체라는 것이죠.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9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파오차이의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한 번역상의 오해. 김치 논란 이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바이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파오차이 기원을 둘러싼 시위는 불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파오차이 기원 논쟁은 번역상의 실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양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서경덕 교수와 방크의 시정 요구에 따라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중국 한 대학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두 백과는 등록 사용자라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중국이 한국 문화유산을 훔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전통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고대에 많은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전통 복장은 중국 명나라 의복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다분히 중국 명나라의 의복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글로벌 타임스는 김치와 파오차이 모두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불리지만 만드는 방식과 재료 선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치는 배추가 주재료인 발효 음식이고 파오차이는 각종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수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인들이 파오차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의 김치 논란이 언제 끝날지 참 궁금하네요.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함께 알려드립니다. 중국에는 자치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같은 중국으로 편입을 시킨 곳입니다. 중국이 그냥 무력으로 장악해버린 곳이죠. 5개의 자치구 중에서 신장 위구르와 서장 티베트는 중국 정부와 사이가 무척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에 관한 열망이 가장 큰 곳은 신장 위구르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은 민족적으로는 투르크족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표준어나 광둥어가 아니라 터키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인 1,100만 명 정도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위구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언론에 잇따른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어떤 소수민족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놀라운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한 IT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가 위구르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IPVM이라는 비디오 감시 정보기관은 화웨이와 안면인식 스타트업 매그비가 협업을 통해 만든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최근 테스트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나이, 성별, 민족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면 자동으로 위구르 알람이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발동하면 곧바로 경찰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내부 고발자 5명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과 중국 공안 당국이 비밀리에 광범위하게
소수민족을 카메라로 분간해낼 수 있는 감시망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감시망은 한 달에 50만 명의 안면을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중국 민간 회사들의 피델리티, 퀄컴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이 상황을 계속 추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감시망 개발에 동참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정보는 화웨이가 중국어로 작성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서류였으나 어이없게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매그비가 위구르인 식별 기능을 포함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화웨이가 이 기술을 검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를 통해 화웨이에 공식 질의하자 곧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노출은 화웨이와 매그비가 실수를 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입으로 다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보도가 나간 후 화웨이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테스트였을 뿐이고 실제로 출시된 적은 없다. 화웨이는 맞춤형 알고리즘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정 민족을 표적으로 하거나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는다. 역시 중국답게 전면 부정으로 일관하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